지나가는 청량한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안도현 시인의 가을 엽서 한 장 띄우면서 인사드립니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네, 각자 욕망 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세태에서 가을을 맞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낮은 땅으로 돌아가는 낙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에 겨워 인생의 무게로 쓰러질 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겠죠. 전국의 정신장애인 가족, 정신장애 당사자, 그 외 정신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장애 인식 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 쇼 오늘 토론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전 대전복지TV 아나운서 겸 앵커 프리랜서 방송인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지친 날들 견뎌오고 계십니까? 그러나 코로나보다도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인의 함축된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에 강의도 해주시고 오늘 여는 강의를 해주실 발제 발표해 주실 대전 재활협회 회장 이병범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하게 된 이병범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관계자 여러분, 보건복지부 정신정책과 관계자분, 특히 후원을 물심양면으로 해주신 한국 얀센 치약회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대 때는 정신가족으로, 20대 때는 의무 기록을 전공하고 정신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30대 때는 우연한 기회에 정신요양원, 말하자면 그때 당시 기도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그쪽 분야를 관련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40대 때는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복지사로서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50대 때 사회복지 전공을 하여 대학에서 10여 년 동안 강의를 하고 현재는 정신재활시설 조은유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40여 년 동안 정신장애인들과 20년 정도는 동거동락,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임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정신 분야 임상 경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들어주시고 품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정신 인식 개선 사업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지금까지는 발제자, 토론자 모든 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나오셔갖고 발표를 하고 했는데, 처음으로 당사자분, 가족분, 저같이 임상 경험자가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뭐 전문가 분야 이렇게 해서 이미 다 토론이 됐고, 이미 여러 차례 전국에서 다 전문 분야는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드리면, 의료 분야, 재활 분야, 의료 분야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준해서 치료 중심으로 진행돼 있고, 재활 분야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복지법만 제정돼 있지 그냥 타 장애인의 정신장애인은 얹혀서 그냥 무늬만 장애인으로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5,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정신과 시대의 흐름을 경험하고 본 입장으로서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놈의 도대체 이 정신과 문제가 어떤 원인에서 오느냐, 세 번째는 그러면 정신 문제가 왔을 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정확한 치료 계획이 잡히느냐, 세 번째는 그러면 진단이 나왔을 때 우리가 치료를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20, 30년을 해왔지만 우리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죽을 때까지 이 정신과 범주 내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치료 방향은 무엇이냐, 그러면 만약 치료가 됐을 때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앞으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럴 때 재활적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재활이 됐을 때 또 그러면 지금처럼 수용되고 입소되고 갇혀 있으면서 치료 프로그램만 머무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제가 경험자로서 우리 회원들이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결혼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독립주거는 어떠냐, 마지막으로는 인식개선 사업 방향이 지금까지는 여러 방향으로 주장이 되어 왔지만 30년 전에 인식개선 주장하던 게 오늘도 또 인식개선이 어디로 가야 하는 방향 갖고 토론을 하게 돼서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시대별로, 제가 10대 때 가족의 정신질환, 말하자면 그때는 정신분열, 지금은 조현병이라는 가족, 우리 장형께서 이완되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닥트려서 그 경험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 가족 마음, 우리 어머니 마음, 또 그 시골에서 그 당시에 고모, 삼촌, 사랑채 이런 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는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농업사회에서는 우리 정신과 문제가 있어도 같은 삼촌하고 조카하고 같이 대가족 이루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쪽 방향으로 선택하게 된 원인도 사실은 가족이 정신과 문제로 이완돼서 가족 경제, 또 부모의 그 어려움, 모든 것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지금은 이런 임상 경험자로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 70년대, 사실 그때는 전 근대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뭐 신병, 귀신, 또 뭐 무속신앙, 구슬 뭐 하루들이로 하고, 또 동네에서도 어느 누구 집 고문에 정신과가 왔다 이러면 그 과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60, 70년대를 겪었는데 우연히 어제 중앙일보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울초연 환청에 입소문 스님 있어 화제. 지금도 중앙지에 이런 광고가 실린다. 여기 보면은 60, 70년대 고스란히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또한 물론 심리적인 안정이나 치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가 조현병이라는 이완이 됐을 때 이런 신문 광고 문구를 보면 안 찾아갈 수가 없고, 가면 투자 대비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게 가능하냐. 저는 3, 40년 경험을 했지만, 물론 심적으로야 많이 도움을 받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치료라고 볼 수 없고 심리적 안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 가족이나 당사자들은 앞으로 이런 광고나 이런 홍보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현대의학이 좋은 약도 나오고 제시를 하니 이런 쪽에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90년대는 우리가 이제 80년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이 도입되면서 80년대 그 큰 형제연복지원 문제, 또 뭐 요양원, 기도원 문제 때문에 정신질환이 사회복지 분야 영역으로 정부에서 두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 95년대에 정신질환자 정신복지법이 제정되고, 그때 당시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당사자니 우리 가족을 배제하고 전문가, 특히 치료 집단, 그러니까 모든 용어니 방향이 정신질환자 보건법, 정신질환자 인권법, 그 법 자체가 다 환자로 법이 변경해서 최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정신과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의료 분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제 생각으로는 정신과 분야를 10년, 20년 후퇴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보건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2020년대 이제 처음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의료 분야하고 재활 분야의 법으로 출발을 하고 76개의 정신요양원을 1년에 10개씩 10억씩 지원을 해서 정신의료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법이 통과됐는데 2, 3년 동안 한 20개 정도를 1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정신의료법인으로 바꿔주고 3차인가 4차 개정 때 정신요양시설을 다시 정신보건시설로 넣었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정신요양시설이 56개 정도 물론 필요합니다. 거기에 한 10,000명 정도가 입소 수용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치료냐 재활이냐, 치료는 의료기관, 재활은 사회복지 분야, 정신재활 시설에서 맡아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문제점이 뭐냐? 그 당시에는 베드 수로 치면은 3, 4만 베드가 현재 8, 9만 베드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8, 9만 베드가 확대됐을 때 8, 9만은 우리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채워져야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이게 수용이나 치료 시스템이 아닌 재활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서 전국에 많이 설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활시설이 전국에 한 400개 되거든요. 저는 1000개 이상 설립이 돼서 진짜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우리들이 다니면서 복지관처럼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재활이라든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가량 400여 개를 더 증설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예산은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도 줄이고 줄이는 또 축소시키는 현상이 지방자치에서 오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확대 정책으로 가줘야 말로만 무슨 당사자 위주, 가족 위주 이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지 절대 제가 20, 30년 봐왔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게 이제 제가 발병원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10여 년, 15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신과정 문제가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질 않으니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의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환경학적으로 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아예 고대 시대 때는 뭐 심령이나 심리적으로 온다. 또 그게 아닌 상태에서 또 뇌에서 온다. 생물학적으로 온다. 그렇지 않다. 또 어느 아프리카나 어디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환경적으로 온다. 이렇게 세 트랙으로 지금 발병 원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물학적으로도 보고 심리적으로도 보고 환경적이 다 토탈로 온다. 그게 맞겠지 어떻게 보면. 근데 현대의학으로 보면 80, 90%가 생물학적, 뇌,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서 온다고 하면서 지금 약물 치료라든지 여러 방향에서 지금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90% 이상이 뇌 생물학적으로 온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이드가 19세기 말에는 심리학적으로 모든 것을 그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꿈의 이론으로 해갖고 현재 가장 심리학자들이 그쪽 분야에서 연구니 논문이니 많이 배출이 돼서 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학적 원인은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가족 관계, 부모 관계, 또 사회, 요즘처럼 코로나 있을 때에 이런 환경에서는 정신과적 문제가 이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단 제가 경험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오는 원인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오는 거, 하루아침에 50평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환경적인 거를 바로 바꾼다. 우리 사회가 정신과적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니들 빨리 바꿔라. 되지 않습니다. 단 심리학적 문제, 이거는 여러 가지 종교적 문제라든지 또 각종 분야, 또 치료 분야에서도 이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하고 우리 당사자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든지 이쪽 분야에서 거리감이 있어갖고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트라우마가 생겼으면은 심리적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안정을 해서 우리 회원들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왜 제가 진단을 얘기하냐면 사실 정신과 문제도 예방이 제일 우선이더라고요. 예방이 제일 우선이에요. 예방만 되면 치료도 쉽게 되고 만성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줄고 모든 면이 지금처럼 조현병이라든지 정신과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돼서 인원이 는다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저는 초발이라고 하는데 보통 15세에서 25세 때 조현병 또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은 15세 때 이때 거의 생물학적 원인이라든지 여기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는 케이스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청소년식이나 이런 게 복합되기 때문에 이게 정신과 문제인지 청소년 문제인지 이거 진짜 그 사회 부적응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런 문제가 복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결국은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 안 씁니다. 우리는 이 정신과 문제가 이완이 되면 정신과 전문의 앞에 가야 그때 정신 문제구나, 조현병이구나, 뭐 하여튼 의사 앞에 가야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나 사회보험 이쪽에서는 수가라든 이런 게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자나 이쪽 분야에서도 자리에 앉아서 상담만 해도 수익 구조가 가능한데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을 치료 프로그램이나 역으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 쪽에서도 이쪽 분야의 보험료나 이쪽 그 코스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대안을 하나 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오는 자폐나 지적이나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겪으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이 조현병은 초발이 15세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화성에서 떨어진 건지 금성에서 떨어진 건지 원인은 가족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내 자녀가 왜 이 조현병, 처음엔 조현병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 왔지에다가 하다 보면 2, 3년이면 이미 의사 앞에 갔을 때는 의사가 진단 내릴 것도 없습니다. 이미 조현병 때문에 왔구나, 조증 때문에 왔구나, 뭐 진단 내리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전문가 심리사라든지 사회복지 또 가족 정신과 전문의 위주로 해서 통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진단을 내려서 치료 프로그램을 잡고 여기에 제가 제시한 초중고등학교 초발에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이 왕따, 학습 부작용, 또 정신과 문제, 여기에서 제일 표현하기 쉬운 게 친구끼리 쟤 미쳤어, 이 말 제일 듣기 싫지만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안 쓰는 것 같아도 하루에 10번도 더 쓰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용어 하나 때문에 인식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초, 중, 등 때 어렵지만은 교육부나 이쪽에서, 물론 교육청의 위센터가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설립이 됐지만 전문가가 안 들어가고 일반 사회복지사 쪽에서 임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중학교 정도의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투입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만 정신과 의사가 투입돼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사회복지사, 전문요원, 정신간호사, 정신심리사 정도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금 심리 검사라든 이런 걸 하면 뭐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서 50%, 10%, 2%, 0.5% 좀 해서 우영군을 나눠서 치료 프레임하고 연계를 하면 제일 그래도 제일 합당하게 초기에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교육청하고 행정, 시장, 군수님들한테 진짜 어렵지만
출발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소년 센터가 대전에도 하나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간보나 이런 걸 해보니까 10대, 20대, 30대 이분들이 여기 와서 5, 60대 만성 회원들하고 사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환경이나 50평에 사는 우리 회원 청소년이 거기에 맞는 환경에서 진짜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또 같이 좋은 뭐 먹을 것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시에 대전은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지만 시군구 5개구에 하나씩 만들어서 뭐 유성에 있는 청소년들이 유성구에서 마련된 청소년 쉼터를 활용해 갖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주장을 하냐면, 결국은 이런 과정이 없이 만성으로 가면 평생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하고, 국가에서 책임 안 지면 우리가 어렵게 난 건강보험을 평생 혜택을 받으며 살고, 그 가족들은 그 뒷바라지라고, 당사자들은 이 사회적 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기에 이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한 분이라도 정신과 문제 갖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조기에 치료를 하고 정신과 범인에서 벗어난 분은 통계에 안 들어갑니다. 나섰는데 내가 정신과 왔었다고 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낫고 만성으로 간 분만 통계를 잡으니까, 통계에서 보통 1% 정도라고 그러는데 0.5% 정도가 지금 우리 50만 정도가 정신과 문제로 이렇게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음에 그럼 치료는 뭐냐? 이미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거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들으면 저에 대해서 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비전문가가 저런 소리를 하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는 우리의 문제점은 자기 각자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당사자나 가족 입장에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의사는 의사 입장, 재활은 재활 입장, 또 요양원은 요양원 입장, 이런 시스템이 통합이 안 되고, 정신과 병원은 이쪽으로 오야 한다, 또 재활 분야는 이쪽에 와서 치료를 해야 한다, 또 특히 운영자 중심입니다. 저도 사회복지법인을 해서 운영을 해봤지만 내가 대표가 최고 높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물론 여기 우리 직원도 와 있지만 센터장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는 수직적인 관계, 원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그 문제가 그대로 저희 당사자나 한테 수직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시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수평적으로 가서 원장이든 거기에 전문 요원이든 당사자든 우리 가족이든 같은 수직적인 관계로 형성이 돼야 1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전에 특히 다른 곳보다는 정신재활시설이 조금 많습니다. 이식
29개인데 전체적인 우리가 대전만 해도 정신장애 등록장애인이 3천, 일반 정신질환자 포함하면 15,000, 20,000이 되는데 29개 갖고 턱없이 부족한데 다른 시도보다는 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나 여기에서는 현재도 하여튼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지침으로 재활시설을 축소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나 정신가족협회나 당사자협회에서 강력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서 확대시켜서 우리 재활시설이나 동네에 하나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수용 않고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재활시설 확대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당사자나 가족분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넘어가니까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치료해 보니까 다른 문제보다는 제일 어려운 게 응급 치료가 제일 어려워요. 사고 났을 때 또 응급실에 가 제가 간단하게 이걸 얘기를 할게요. 모병원이라고는 않겠습니다. 저녁에 교통사고가 나서 2명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다치고 그래서 한 분은 응급을 해갖고 응급실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진료받은 우리 회원이 무슨 약 먹느냐니까 조현병 약 먹느냐니까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그때부터 얼굴이 확 바뀌어갖고 나가래요. 12시에. 이야, 저는 가족이 아니지만 그거를 응급실서 겪고 야, 이거는 진짜 응급실이 하나 있어야겠다. 왜 그러냐? 이런 급할 때 우리가 일반 응급실로 갔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의료 쪽에 1, 20년 있던 사람인데도 그 설득이 안 되고 잘못하면 그 응급 의사한테 대들었다고 뭐 신고하면 잡혀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응급거점병원이 이제 충대에 마련이 됐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경찰, 소방, 뭐 전문요원 또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협조는 아직 안 되지만 가족협회에서도 이제 우리 가족끼리 협조해서 어려울 때 모시고 갈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또 24시간 또 항상 어려울 때는 일요일, 토요일 다른 병원 같은 거 쉴 때 꼭 우리 회원들은 증상이 또 나와요. 사고도 치고. 그러니까 이 응급의료센터를 지금 충대에 돼서 잘 됐습니다. 종합병원이 돼야 의료 인력이나 이런 게 충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수가를 해놨는데 한 20명이 한 달을 치료한다면 한 1억 정도가 되고 의료 인력이 한 의사 3인 뭐 간호사 6인 요거 통계를 내놨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병원서 응급의료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거를 해라 그래도 손해나면서는 못해요. 병원서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가가장 이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해주고 응급 진료비를 한 10만 원씩 하면 300 정도 해서 종합병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지금 한 500에서 1000만 원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면 72시간밖에 못 있으니까 한 달 정도만 치료해서 나가면 우리가 탈시서라도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후에 재활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모든 게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종합병원에 응급 시스템을 재활 쪽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해놨어요. 우리 정신과도 좀 별도로 해서 가져오고 우리 당사자들이 병원을 진짜 가고 싶은 병원으로 좀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여러 방향이 있지만 시간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활 분야인데 재활 분야도
다 시설이 갖춰지고 지금 전국에서 시범 실시도 하고 하는데 전원시설이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기보호예요. 제가 20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은 이미 단기보호가 돼서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한 후에 단기보호를 보내서 거기에서 증상이 있으면 치료 프로그램, 지역으로 보내려면 재활로, 또 가정으로 보낼 수 있는 3개월 코스가 있어요. 이게 전원시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를 하는데 어렵지만 17개 광역시도에 전원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진짜 가족협회라든지 이쪽에 위탁을 주면 우리가 직장을 다 때려치고라도 전원시설 가서 우리의 직업재활이라든지 거기에서 1차적인 재활을 한번 거르고 갈 수 있는 시설, 또 거기에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 산업사회로 가면서 우리 정신과 이완된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요. 1차 산업이 제일 맞습니다.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국화를 기르고 동물을 기르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국가 보고 지원해달라고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또 좀 땅이 있고 여유로우면 후원도 받고 해서 이런 쪽에 프로그램이 하나 좀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그래요. 너무 이러려고 하지 말고 야 먹고 잘 먹고 또 놀고 야 그냥 죽지 말고 살자. 그래서 제가 쓰리고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먹고 놀고 살자. 이거 하면 우리 회원들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게 조성이 되면 우리가 가족협회도 이제 지금은 17개 시도가 있지만 인원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발 붙일 수가 없었지만은 요번 토론회를 거쳐서 이제는 소비자잖아요. 당사자가 우리 목소리 내고 우리 권한을 찾고 진짜 우리 10년 20년 인식 개선 하자고 아무리 해놔도 누가 한번 사고 아닌 듯 사건이나 또 임세원 교수님처럼 한번 사고 나면 10년 쌓아놓은 게 진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되면 안 되겠지만 도로 앞이 타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안 나오도록 우리 이제는 당사자, 가족, 우리 전문가 관계자분들이 더 한층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니까 시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동네에 하나 공동생활 가정이라든지 내 옆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제가 얘기했는 독립주거 있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원룸, 투룸 저는 벌써 한 5년 전에 시범해서 지금 독립주거에서 너무 잘 살고 또 동거 개념으로 결혼해서도 살기 때문에 독립주거로 갈 수 있게끔 또 특히 독립주거가도 시설이나 주간보호나 재활 이쪽하고 연계 안 하면 무너질 수 있는 병원 치료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저 자료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지금 민간이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민간 자율로 정부에서 맡을 수 있는 건 맡고 민간 자유 요즘 서울 아파트 가면 5, 60억 가잖아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그런 장을 펼칠 수 있는 법적 제재나 이런 것만 안 해놓으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힐링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법적으로도 좀 너무 제한 안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 사업 방향인데 뭐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소비자인 당사자 가족 위주로 재활시설도 당사자가 근무하는 종사자 이거 꼭 필요합니다. 법에 있어요.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당사자를 취업 안 시키고 다른 회사 가서 우리 정신과 문제 있는 분 취업해 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쪽 분야에서 노력해 주시고 하여간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오늘 토론하면서 이제 조금 부족한 면이나 이것은 좀 더 하기로 하고 제 강의를 제 발제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솔직한 라이브 쇼 대전 국보 모임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회로 준비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 이 방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얀센이 후원하고 대한정신장애인 협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옆으로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 대표 리더이신 권영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 뒤에는 자조 모임 행복숲 대표 김미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가족회원이신 정상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끝에 자리하고 계신 분은 오늘 발제 발표를 해주신 이병범 대전재활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제 발표를 들으시고 느낀 소감, 또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 얘기, 또 느낌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좀 통해서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숙 회원님 한번 오늘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아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현병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점 잘 알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에서 말로만 하는 탁상 공론이 아닌 실행하는 정책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만성화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예방을 잘하고 잘 관리하는 게 저희 가족이나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조기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10대, 30대, 40대, 60대 당사자들이 치료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이렇게 10대에서 30대, 40대에서 60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시설 그리고 또 센터 운영자 중심이 아닌 그 수직적이 아닌 평등하고 동등한 수평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또 응급시에 이명범 회장님께서 아까 발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의 응급실에 갔을 때 당사자들이라고 하니까 이 차별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의 홍보가 시급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제가 간단히 홍보에 대해서 여기를 좀 얘기를 하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토론 시작하면서 네. 소감 잠깐 여쭤보는 시간이니까요. 짱짱짱 네, 한번 다시 듣고 이번에는 우리 정상수 개원님에 이어서 우리 권영일 당사자 대표께서 오늘 발제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숙 회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발제자님 이야기 중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뭐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무슨 이야기를 잘 하느냐 하면 이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조기 치료 어릴 때 빨리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면은 예후가 좋아지고 빨리 회복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발상하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발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 발제자님이 얼마나 이 실무를 오래 하셨고 자신도 모르게 조기 치료란 말이 안 나오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는지 저는 막 크게 공감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응급 시스템 문제라든지 전환시설, 그다음에 당사자와 가족 위주로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제해 주신 분의 또 강의 듣고 예방이 참 중요하다 이런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진미견 또 회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우리 발제자 개인의 이력을 말씀하셨을 때 참 그 자체의 신뢰를 느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10대는 정신가족이었고 20대는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하며 업무 기록자로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30대는 정신요양원을 다니셨고 40대는 복지법인을 설립하셨고 복지사로 활동하셨습니다. 50대는 사회복지 전공을 해서 10년을 강의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정신재활시설 조뉴센터장으로 계십니다. 40여 년을 정신장애인 가족과 함께 하셨고 20년을 동고동락한 정신분야 임상경험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런 정신분야에 나와서 말을 할 때에는 우리 일반 개인들보다는 진짜 전문가들, 의사들 어떤 그런 분들을 먼저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그 발제자의 어떤 자기 소개와 그 40여 년에 걸친 경험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나아갈 바이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전문가들의 발제보다도 더 신뢰가 가고 공감이 가는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발제였다. 또 실제로 이런 분야에서 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의 살아있는 그런 체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소감 들었는데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발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리에 함께 삭색해 주신 오늘 강의 발제 강의 처음 또 이렇게 늘 강의는 하시지만 또 이런 주제 가지고 또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병범 회장님의 또 한번 또 평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 소감? 네. 제가 임상 경험하고 가족분들 또 당사자분들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 비장애인들 일반인들은 정신과를 잘못 이해하고 편견으로 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회원들 보면 365일 정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에 일주일, 또 봄가을, 이런 때 감정, 감기, 차람 오는 병이 정신과 분야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잘못 받아들인, 비 오면 밖에 나가 있고 또 눈 오면 외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뿌리 깊게 우리 그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만 잘 먹고 우리 가족들이 진짜 사랑이나 좀 배려를 해주면 우리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원들이 사고를 치니까 니네는 별개의 사람이다 이러는데, 우리 회원들을 봤을 때 방어예요. 우리 칼을 갖고 다니고 망치를 갖고 다니는 거는 누가 나를 해치고 나를 좀 죽이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안 죽으려고 갖고 있는데, 무슨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면 항상 저거 사고 내려고 이런 무기를 갖고 다녔다 이렇게 해서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노력해서 바꾸도록 하고, 진짜 당사자나 우리 가족들이 자조 모임 전국 가족 모임을 활성화해서 잘못된 편견,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장,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학력보다는 경력이 힘이 세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하여튼 토론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이병범님께서 또 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솔직한 라이브쇼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은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또 이해를 돕고 정신장애의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와 또 사회 통합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들으셨는데, 이제 갈 길이 바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가족 회원들 또 당사자 또 이렇게 대표들이 참석하셨는데, 잠시나마 또 가족 그 상황이라든가 또 어떻게 또 정신장애인 회원이 되셨나 이런 등등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가 좀 짤막하지만 한 번씩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진미견 행복숲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 이어주시죠. 가족들이나 간략하게 그냥 저는 마이크 들으시고요. 저는 딸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 폭력에 이렇게 학폭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학폭 희생자죠. 보통 우리 아이들 보면 학교에 가기 싫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골방에만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밝고 쾌활하고 아주 야무져서 선생님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던 아이인데, 어느 날 학폭을 당하고 그 다음날 바로 환청을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만큼의 경험이 있었어도 아이를 이 시간까지 이렇게까지 만들진 않았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네. 뭐가 뭔지를 모르고 어느 날 아이고 환청을 듣는데 이것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을 거예요. 네네. 저 역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엄마였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2, 3년을 헤매다가 2, 3년 뒤에 의사 앞에 갔을 적에는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았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네, 돌아보니까 이제 그때 전조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 많이 후회되는 점도 있고 또 지금 그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 그런 말씀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권영일 당사자 대표 리더께서는
어떻게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시고 본인이 직접 당사자시죠? 언제 그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든 네네네. 얘기는 21세 때 넘어지게 되었죠. 네. 저는 그 당시에 병원을 어디에 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 후로 어느 큰 병원에서 뭐 약을 상당 기간 복용을 했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차도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나 우연한 뭐 그 과정에 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 가족들도 당시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료보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근데 한 1년 남짓 되는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부터 다시 양성 증상이 거의 없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더 걸렸어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음성 증상과의 싸움이었죠. 네. 물론 뭐 양성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는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난독증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네. 어릴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뭐 장편 소설 같은 걸 무지하게 읽었어요. 예.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들어갔어도 뭐 책이란 책은 뭐 다는 아니래도 뭐 말만 하면 뭐 다 할 수 있는 뭐 중국의 고전 소설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뭐 단편이 아니고 5권, 6권, 10권 되는 거 전부 뭐 그 다음에 뭐 단때 신곡이라든지 그 외에 뭐 도스토옙스키 뭐 잘잘잘 읽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 내서 읽는 게 안 되던가요? 그 소리 내서 읽는 게 안 돼. 그냥 못 읽어요. 난독증은 책을 못 읽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려 하기는 예. 좀 힘듭니다. 이해를,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또 세월이 가니까 좀 극복이 돼요. 예. 또 극복이 돼 왔었고 최근에 또 무슨 일로 제가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당신 국어 실력이 많이 국어가 아니고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네. 충격이었습니다. 다시 40년 후에 그런 소리를 다시 들을 줄은 참아 몰랐습니다. 그 대신 다른 능력은 되게 또 좀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네네. 참 그런 아픈 또 과거 또 생각하시면서 회상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아련해 좀 그렇네요. 예.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예. 자, 이어서 우리 정상수 가족회원은 또 어떤 또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네, 저희 딸애가 지금 현재 31살이고요. 발병했을 때 당시에는 22살.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때 휴학계를 내고 알바를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저도 함께 아시아로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고, 또 이제 자기 혼자 여행을 가겠다고 또 알바를 열심히 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발병을 하였습니다. 발병을 했는데 그 전에 좀 전조 증상이 지금 생각하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캐치하지 못한 거죠. 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사실 알았더라면 내 딸을 그 유럽까지 여행을 보내지 않았겠죠. 네. 그런데 너무 몰랐기 때문에 유럽까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그때 이제 돌아와서 병원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첫날은 잘 몰랐고 이튿날 되니까 아이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함께 저는 혼자 케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함께 병원에 이제 사설 응급을 불러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없고 상식도 없고 하니까 오로지 이제 병원에 몰인했었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우연히 가족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가족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듣고 교류하면서 교육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족과 딸애와 관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육받고 막 하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가족들과의 어떤 정보 교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여기 모임에 이제 우연히 오게 되었어요. 딸 네.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진미견 회장님께서 열심히 가족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번 참여하고 저는 사실 집이 조금 멀고 해서 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딸애도 여기 오는 것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정보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때 비행기 탈 때 혹시 공황장애 같은 건 없었나요, 원래?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갈 때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솔직한 라이브쇼 대전, 세종, 충청 가족 회원과 당사자가 함께하고 있는 솔직한 라이브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이분들의 가족 상황을 들으면서 제가 사회자로서 느낀 어떤 시 한 기절이 떠올라요.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이런 시로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으로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가족들의 고통 또 그래서 복지국가로 갈수록 또 이런 정신장애인에 대한 또 오늘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세미나 또 토론회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약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1시부터 3시까지의 오늘 토론 행사인데 1부, 2부로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또 토론 좀 짤막짤막하게 할 부분들은 짤막짤막하게 하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발제자께서도 얘기했지만 정신불안, 정신우울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병원 가면 코드명으로 딱 조현병 이렇게 진단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무척 싫다고 하시네요. 가족 회원들께서는 그 대안으로 어떤 표현이 있을지 당사자 대표 리더신 권영일 대표 리더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조현병 자체도 뭐 순화해서 좋은 이름으로 정신분열증에서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상당히 오랫동안 쓰면서 각종 매스컴에서 뭐 이 악명의 대명사가 돼버려 가지고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그러면은 뭐 일반인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반면에 뭐 당사자들도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많은 오래된 만성 환자뿐만 아니라 오래된 환자들은 사실은 둘 이상의 정신병이 있습니다. 네. 주로 있는 게 조현의 지적장애, 조현의 PTSD, 조현의 조울.
그리고 이게 사실상의 증상이 굉장히 겹칩니다. 겹치고 이 조현병이라는 것만 부각을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계속 노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쁜 이름으로 고쳐놔도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조현병이라는 말은 사실 의사들도 잘 쓰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스키조라 그러죠. 그리고 굳이 계속 쓰는 게 매스컴입니다. 매스컴. 요걸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정신장애인이 더 낫고, 그 다음에는 뭐 요즘 최근 발표된 WHO 보고서에서는 사회 심리적 장애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일부 국내 그 당사자 단체에서는 심리 사회적 약자 이렇게 좀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장애보다도 뭐 장애를 많이 쓰지만 약자라고 적어주면 괜히 또 좀 보호하고 싶은 일반인들이 네. 그런 네. 마음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영어 선정에 있어서도 또 불러주고 이렇게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또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이 용어도 참 중요하다. 특히 언론에서 언급할 때 사회적 심리적 장애 또 심리적 약자 이런 표현도 참 순화시켜서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그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오늘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또 시스템이 좀 더 필요할 거 있어요. 외국이나 어떻게 혹시 국내 사례가 있으신가요, 권영일 대표님? 국내 사례는 없고 국내는 말만이 무성합니다. 아주 말만 무성합니까? 말 잘합니다. 네. 우리 대전시에 복지 서비스 지원조례 정신질환자 보면은 성별 특성에 따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응급 응원비, 약자비, 치료비 지원, 정신재활 시설, 마을 공동체 연계, 지역사회 통합, 동아리 활동 지원, 병생교육 엄청난 많이 지원한다고 써 있네요. 많이 지원한다고 써 있는데 그 밑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상업적인 집단 수용과 감금을 막아야 합니다. 요 상업적인 수용이 들어가면요, 흔한 표현으로 화학적 제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한 2군데, 그렇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뭐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나 마찬가지로 위드 정신장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만 아직은 어렵고요. 뭐 저희들도 뭐 막연하게 그냥 하는 얘기고요. 막연은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케어팜, 흔한 요즘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이라고 그러죠. 네.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뭐 최소한의 약물을 제공하면서 뭐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1차 산업에 같이 종사하면서 땀 흘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단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회복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도 홍성, 강원도 쪽에 하나 평창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유명한 집이 있죠. 베데리 집. 그다음에 미국이나 각종 이런 데도 요즘 치유 농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이제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텐데요. 그것처럼 우리 정신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위드 정신장애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 함께 하시면서 당사자들이 이제 이런 변명을 알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기피하고 또 치료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아까 그 비행기 안에서 이런 발병이 됐다고 말씀하신 가족 회원이신 정상숙 회원님께 마이크 드리죠. 네.
2018년도 우리나라 평균 입원 일수는 176일이고요. 유럽의 이제 가장 입원 일수가 낮은 나라가 벨기에 9일입니다. 당사자에게 강제 입원은 굉장한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데다가 한 번 입원하면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입원을 꺼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들이 장기 입원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환자들이 왜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지 병원 측에서는 좀 더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고 병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증상이 심각한 환자는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강박과 독방에 가두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환자에게는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 말을 빌리면 증상이 나타나면 무섭고 두려운데 혼자 독방에 있으니까 더 무섭고 두렵고 상황이 너무 더 안 좋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솔직한 라이브 쇼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 쇼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당사자 또 정신장애인 가족 회원께서 나오셔서 직접 토론에 참석해 주고 계시다는 것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방송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상수 개원이 따님이 그렇게 되셨을 때 이미 또 따님이 이런 질환을 알고 있어서 이런 가족협회 또 정신질환 가족협회 활동을 하고 계신 진미견 대표를 통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같이 오셨다고 했어요. 자, 그 진미견 행복숲 대표 가족회원께서는 자조 모임이라는 걸 이끌어오고 계시거든요. 또 이끌어오시면서 또 지금은 이제 많이 어느 정도 더 틀이 잡혔지만 좀 제일 난감했던 부분 무엇이 있었나요? 이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기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전병 환자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특히 야간에 돌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거부를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현행 정신건강법 50조 3항을 보면 정신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응급 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해야 하는데 전문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한 한우는 14번이나 거부를 당했답니다. 입원 거부요. 저나 우리 가족들의 경험으로 미뤄봐도 충분히 그만큼의 거부 사례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강 의원께서는 병원의 거부를 언급했지만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입원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예를 말씀드리면 몇 년 전 서울 중곡동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난 보호자인데 한눈에 봐도 그분의 딸 아이가 외형도 변해 있고 입원해서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응급 입원 3일을 채우고 퇴원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 엄마가 30년이 훨씬 넘게 인연을 끊고 사는 친정 어머니, 즉 그 딸 아이의 외할머니의 동의가 필요해서 입원을 못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엄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가 장기 입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원 조항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아보고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입원과 관련한 어려움이 진짜 많아요. 경찰들 개입하는 거 불편해하죠. 센터에 미뤄요. 센터 직원들 와가지고 명확하게 해주지 못해요. 진짜 세금 아깝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어리버리 그런 정도입니다.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입원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모임을 이끌어오면서 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입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군요. 네. 잘 들으셨죠? 자, 이렇게 세 분 토론자 모시고 말씀 한 번씩 쭉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신장애인 우리 가족협회 또 당사자 모임이 어떤 모임이구나 이런 것도 함께 느끼시면서 애로사항 또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질문이 한 번씩 돌아가면 이제 어느 정도 또 마무리도 해야 될 그런 서서히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세 분께 잠시 그냥 넌센스 비슷하게 좀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코너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우리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시는데 자동차 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4개니까. 아, 4개니까. 예, 저렇게 빠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4개고요. 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제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중은요? 예, 로딩 중이죠. 로딩 중. 예, 그렇게 한번 그냥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당사자들이 이제 병원에 기피하는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차별과 편견이 10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어느 분은 더 심화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점들 더 완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 다시 정상수 가족회원 좀 마이크 잡아주시죠. 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국민 622명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공하는 원인 1위로 TV와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를 꼽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10년 전보다 현재 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으로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매체에서 너무 과장되게 보도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009년, 2018년 10년 사이 정신질환에 대한 감정 표현 분석 결과를 보면 2009년, 2010년에는 부정적 표현이 69.9%로 거의 70%였었습니다. 헌데 10년 후인 2017년, 2018년에는 부정적 비율이 93%나 증가되었습니다. 긍정적 표현을 생각하는 사람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터넷과 SNS 발달로 정보가 만연하다 보니 팩트가 있는 반면 오보와 과장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당사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폐해는 상처에서 끝나지 않고 뉴스는 여론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당사자를 고립과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잘 팔리는 기사를 만들고픈 언론의 얄팍한 욕심이 가져온 결과가 당사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체는 좀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고 저희 가족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신건강복지지원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정신장애인은 1,60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자살률은 하루 평균 4명꼴입니다. 타 장애인 자살률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전체 자살률보다 8.1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러한 기사는 어느 곳에도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고립사나 자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이러한 뉴스 제작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질문에 또 많은 준비를 해주셨군요.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또 우리 당사자와 또 가족을 위한 정신 응급 시스템 아까 좀 갖춰야 된다고 발제에서도 말씀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나 또 바람이 있는지 진미견 대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라는 점 있습니다. 그간 아이와 함께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정신응급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응급치료와 관련된 14개 병원을 선정한 것과는 별개의 응급 시스템입니다. 우리 정신 쪽은 일반 응급 환자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응급실에 있어 보면 다른 환자들은 아무리 위급하거나 요란한 상태로 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입원 확정으로 병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응급처치 후 퇴원하여 귀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신 쪽은요, 응급실에 간이 의자에 앉아서 아이가 안정되기를 피말리며 기다리죠. 또 요즘 특히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 아이들은 갑갑하다고 마스크를 벗어 던져요.
수많은 환자 가족이 오가는데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마스크를 안 한 일반 응급 환자들도 꽤 있어요. 병원에 그분들에게 마스크를 좀 착용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안 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던 마스크를 주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이 오게 되면 욕설과 폭언, 응급으로 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거친 행동을 보이는 우리 정신적 가족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스란히 그 상황을 여과 없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참 같은 가족으로서 모멸감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림막을 좀 치거나 하면 또 자기들이 지켜봐야 한다면서 못 치게 해요. 참 마음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병상은 환자들이 수시로 바뀌지만 우리는 쪼그자에 앉아가지고 아침까지 밤을 새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실을 달라고 해도 뭐 지금 입원실 구하기나 하늘의 별 따기죠. 어느 의사는 응급실에 3일을 있을 수 있으니까 응급실에 3일 있어도 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쪼그자에 앉아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3일 있으려면 있으라는 말이죠. 이것이 과연 배려라고 생각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에 그 비어있는 안정실이 보여요. 안정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침대가 구비된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라도 좀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코로나19 환자 대비용으로 쓸 수가 없답니다. 네. 텅텅 비워놓고. 자, 지금까지 제가 장황한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과 당사자만을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응급실 구조 자체가 시장판이에요. 그곳에서 정신의 안정은커녕 우리의 스트레스가 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쉬운 예로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응급실처럼 1인 1실 병실이 필요합니다. 그게 보호자도 당사자와 같이 한 공간에서 안정을 꾀하고 또 침대가 있는 곳에서 좀 편히 쉴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아이와 함께 며칠을 있으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보호자도 침대에서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응급 시스템의 변화가 와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응급 입원이 3일이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응급 입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볼 때 장기로 입원할 상태는 아니지만 집에서 케어하기도 난감한 상황이 꽤 많이 와요. 그때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려로 막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병원들도 경영 문제가 있으니까 한두 달에 단기 입원을 싫어합니다. 병원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응급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집에서 아이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간 10년 넘게 느낀 건 초발이나 재발 불문하고 급성 증상이 왔을 때 안정적이고 편안한 시스템에서 한 달 정도 입원 치료 후 병원으로 가야 될지 중간 시설로 가야 될지 집으로 가서 회복을 꾀해야 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발제자께서도 정신저할 전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전국에는 없고 경기도와 서울에만 현재 있어요. 우리도 경기도와 서울에만 있는 정신재활 전환시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국은 당연히 비용 문제를 들고 나오겠지만 응급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인원과 급여, 주 부식비와 기타 경비 등 지출 수입 등을 산출한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 발제자께서 아까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매달 수입 1억 2천, 지출 1억으로 월 2천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 면담료만 전국적으로 한 5천억 원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귀중한 세금이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대사회 특성상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나가는 것 같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우리 나오신 토론자들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급성기 때 초반 치료만 잘하면 만성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초반병을 허술해하여서 만성으로 가는 지름길을 타게 되면 향후 국가가 부담할 비용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엄청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정신응급 시스템에 대한 구상 또 바라는 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어요.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또 정책 세우시는 분들께서 현명하게 또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토론이 굉장히 진중해지고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마무리 말씀까지 곁들여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인에 처한 환경 시스템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개선 방안을 좀 또 당사자 대표 리더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시 권영일 대표님. 네, 당사자로서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이죠. 누가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네. 심지어 치료자들의 그 교육 중에 이 정신장애자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까? 예.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는 게 이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정신 그 의학적 이유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부모나 가족들이 좀 보호막이 돼서 권익을 찾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모든 가족도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주 약자입니다. 애들이 정신없는 것보다 부모든 가족이 더 정신없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허둥지둥이죠. 반면에 보면은 여기 의사, 뭐 정신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로서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본인만 있어도 뭐 얼마든지 권익을 보호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종 뭐 의료기관 협회, 의학과 봉지기위원회, 직군별 협회, 각 센터마다 다 있고 각 시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당사자 단체를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대전시 조례도 보면은 네네. 그리고 4번에 보면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뭐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해놓고 뭐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리고 지금 서울 쪽에는 당사자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한정자, 카미, 파도손 이렇게 있는데 직접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자는 조금 있을 거예요. 네네. 지금 카미나 파도손은 주로 사업 지원을 하지 직접적으로 심한 편으로 놀고 먹는데 돈 주지는 않습니다. 사무실 운영하고. 네, 말씀 중에 좀 끊어서 죄송한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제 다 토론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이제 그 본인 마무리하는 멘트를 한 30초씩만 좀 부탁드릴까 해요. 또 마지막 질문은 또 뭐 그 제가 묻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국가, 사회, 가족들에게 또 바라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으면 그 말씀 듣고 제가 오늘 마무리 클로징해서 오늘 토론회를 좀 마무리할까 싶어요. 자, 다시 우리 정상숙, 이병범님부터 짧게 30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토론하신 당사자 가족분들 닥치는 게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왜 무슨 이런 일이 떨어지냐 이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분리돼 갖고 엉켜 있어서 아까도 언저리라고 그랬는데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직업재활이나 이쪽으로 해서 일을 하게 하면 우리는 증상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빨리 요양원이나 이런 한 지금 만인데 2, 3만 정도만 직업재활로 돌리고 정책적으로 바꾸면 현재 있는 시스템도 얼마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정상숙 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당사자들에게 문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케어가 되니까 괜찮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을 떠나 자립하여 잘 살고 있는 당사자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당사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살다가 부모님이 연로하여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혼자서 케어가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쇼크를 받아서 재발하기도 하고 또한 혼자 살다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재발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한 가지만 할게요. 네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을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케어가 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들은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만성 환자를 국가가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진미견 대표님. 네, 저는 조현병 당사자보다는 부모와 사회 문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이 조현병은 당사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예로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부모의 문제가 클 때가 많아요. 아까 발제자께서도 우리 정신 쪽의 문제는 세 트랙으로 나눈다고 했죠. 생물학적인 뇌, 가슴으로는 심리, 그리고 성장 과정이나 가족 사회적 병폐로 오는 환경학적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종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 개인의 상담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가 함께 묶여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권영일 당대표도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좀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는 정신건강,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원이 정신병원 의사들, 그 다음에 지금 센터라는 것도 대부분 의사나 그쪽 관련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당사자 단체, 가족 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워서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물심양면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한 라이브쇼, 정신장애인 가족 그리고 그 당사자 또 관련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이 토론 들으시고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클로징 멘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답고 빛나는 꽃들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으며 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또 바람과 비에 젖지 않고 가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가지를 하늘로 당차게 뻗는 날만이 아니라 모진 바람에 가지가 꺾이고 찢겨진 꽃들로 처참하던 날들이 우리 모두를 깊게 할 것입니다. 슬프지만 피었던 꽃은 반드시 지지만 그러나 상처와 아픔도 아름다운 삶의 일부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섭에 풀 한 포기 들판에 꽃 한 송이도 매일 사랑으로 지켜보아주면 그 꽃에 생기가 돌고 향기가 피어난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또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더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이 함께한 솔직한 라이브쇼 2021년 10월 20일 대전 대흥동에 위치한 국보 모임공간에서 함께했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